뭐 교수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또 회사를 또 창업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제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비트코인 가격이 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계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네. 이제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ETF 뒤에 좀 하락을 하니까 오히려 좀 안심이 들고 좋긴 한데요. 그래요? 예, 좀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포모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안 사면 ETF 승인 뒤에 막 날아갈 것 같고 어, 주변에 그래서 많이 문의도 하고 어, 그랬는데 좀 약간 어떤 조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과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ETF가 지금 이제 승인된 이후에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좀 숫자의 변화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숫자 중에 하나는 ETF가 이제 한 3일 만에 거래량이 100억 정도가 돌파를 한 거예요. 100억이요? 예, 100억 달러. 아, 1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수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예. 수량이에요. 이게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서 하나 보니까 작년에 이제 ETF 승인이 된 게 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500개의 토탈 거래량이 4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25배네요? 하루에. 예. 와. 3일 동안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100억 달러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와. 흥행인 거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네.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지지?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비슷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 데이터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결국 거래량은 많이 나왔는데 그 우리가 AUM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국은 그 자산 운용사들의 운용 금액이 사실은 더 늘어나야지 신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효과가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11개 자산 운용사들의 전체 AUM의 변화를 나타낸 사이트예요. 네. 보면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90억 달러의 네. AUM이 시작했는데 지금 3일차에 보면은 271억 달러까지 좀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에서 기존의 ETF 승인 전에 GBTC라는 것을 그레이스케일 가지고 스타트를 한 거예요. 네. 그 물량이 이제 그 ETF로 전환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전체 AUM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실제 AUM은 현재는 조금 3일 동안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GBTC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인데 GBTC를 빼고 보면은 네. 다른 운용사, 블랙락을 포함한 10개 운용사의 이 성과들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하나의 선이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블랙락의 ETF 운용 금액이에요.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ETF 승인의 효과는 조금 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나 어떤 기대했던 효과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세부적인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관찰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네. 그 GBTC는 매도 물량인 건가요? 그렇죠. 환매 물량이죠.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ETF가 나오기 전에 기업들이 똑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었거든요. 네. 갖고 싶어 해서.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GBTC라는 걸 가지고 신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비트코인 갖고 싶어 하면 이제 그 돈을 보내고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 대신 사서 이제 주식의 형태로 주고 있던 거를 근데 그게 수수료가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수수료가 아시다시피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1.5%고 나머지 운용사들은
낮아요. 0.9%, 0.4%, 0.2% 가장 낮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초기라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GBTC를 팔고 네. 이제 그 ETF로 오는 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사서 들어오는 물량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시작했던 물량에서 전환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GBTC를 빼고 봤더니 저 IB 저 블랙록 상품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네요. 네, 그게 블랙락이 보니까 꽤 가파르게 지금 운용금이 AUM 올라가고 있어서 그럼 저거는 사고 있다는 얘기로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신규로.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GBTC를 포함한 물량으로 토탈로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턴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좀 이런 그래프 또는 뭐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GBTC 그 환매 물량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예. 처음엔 지금 빠지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신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네. 기관 자금이 다음 날 막 준비를 했다가 내부 의사결정을 다 받고 도장 찍어서 바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이제 시장에서 한 3개월 정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내부 프로세스 밟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기관 투입 결정을. 그러면은 3개월 뒤쯤부터는 이제 기관들의 원래 예상했던 수요들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니까 네. 그 정도 시기? 근데 그 시기가 반감기랑 겹치네요. 그러네요. 금리 인하기랑도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뭐 3개월 후에 만약에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 뭐 유입량이나 거래량은 더 폭발적으로까진 몰라도 늘어간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을 그린다.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비트코인 ETF 자체는 이제 결국은 이 게임의 판을 바꾼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리테일 투자의 시장에서 기관 투자와 뭐 슈퍼리치의 시장으로 바꾼 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올 거냐 이런 이제 시장들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건 제가 전망하는 것보다 실제 금융권의 다양한 리서치 전망들을 보는 게 더 정확한데 뭐 보수적으로는 한 500억 달러 또 많게는 뭐 2천억 달러 이상 또 보던데요. 1,00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유입된다라는 이제 그 전망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시장에 연간 1년에. 그러면 이게 사실 1,000억 이러면 와닿지가 않아서 뭔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군이 있나요? 뭐 이게 진짜 궁금한 거는 1,000억 달러가 들어오는지 500억 달러가 들어오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얼만큼 오를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아직은 없구나. 없는데 그 저도 이거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이제 한 리서치에서 봤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제 예상 가격 상승을 계산을 한 건데요. 2021년도가 시장의 불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시장에 유입된 이제 자금의 크기를 측정을 했어요. 그게 2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감안을 해서 비트코인에 유입된 그 시장의 금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1,000억 달러가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021년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간 규모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멀티플이 7.5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기준을 2024년도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네. 이제 시장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 시장에 1,00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오르진 않잖아요. 그죠? 네. 훨씬 더 큰 금액이 오르거든요. 멀티플을 주는 네, 거군요. 그 멀티플이 몇 배 정도 갈 거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게 7.5배 정도여서 난리 나겠네요. 이번에도 맞아요. 이번에도 네. 이제 그럼 1,000억 달러가 들어왔을 때 7,5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갈 거다라고 산정을 하고 그걸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한 44,000불 정도가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와. 지금 이제 가격이 얼마죠? 45,000불 되나요? 네. 되니까 이제
한 1억 좀 넘는 금액 정도 되겠네요. 올해 1년. 네. 이제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올해 한 1억 뭐 초반대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내년에도 신규 들어올 거니까 또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2021년도의 기준을 가정으로 해서 이제 신규 시장 유입 금액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냐를 한번 이제 심을 해보면 그 정도 수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뭐 올해 안에 뭐 2억, 3억 간다. 네. 굉장히 높게 전망하는 쪽도 있고요. 한데 오히려 그 전고점 정도 넘고 1억 정도 넘어서는 수준이 와. 조금 더 리저너블하지 않나?라고 좀 올해 생각이 좀 안에요. 들기는 해요.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 네, 전고점은 올해 너무 그런 야. 기대를 해요.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궁금한 게 그 아까 이제 유입 자금이 만약에 3개월 딱 고정된 건 아니지만 네. 3개월 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네. 궁금한 게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률도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우선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네. 이제 ETF를 통한 이제 자금 유입의 많은 자본들은 기관 자금일 것이고 네. 기관 자금들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장기 보유를 하는 자본일 것이니 네. 아무래도 개인이 조금 더 가격 변동성이 있을 때 불안해서 이렇게 던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폭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는 그런 이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야, 그럼 여기서의 기관은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어떤 기관에서 뭐 대학 자금이나 뭐 연금, 뭐 정부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게 기관 자금. 기관 자금은 맞죠. 예. 그런 자금을 말하는 거고 이제 기관이 비트코인을 우리 뭐 마이클 세일러 네. 우리 맞아요. 훌륭하신 네, 큰형님. 거기는 그냥 그 기업이 마이크로 네. 스트래티라는 기업이 네. 비트코인만 맞아요. 주구장창 사잖아요. 네. 온리 비트코인. 음. 그렇게 해서 뭐 16만 개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기관 자금들은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에 녹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의 1%,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제 뭐 3%, 5%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약간 그 자산 배분의 치트키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떤 포트폴리오에든 비트코인을 1%, 3%, 5%를 넣게 되면 그 개선 효과가 월등히 좋아지고 우리가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죠. 위험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 개선율도 월등히 좋아지는 효과를 그래요? 내기 때문에 그 모든 산술적 계산에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어떤 철학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곳이 아니면 이 자산을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1%만 가져라. 3%만 섞어라. 뭐 레이달리오는 5%인가요? 뭐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유입 금액 1,000억 달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죠. 전체 기관의 뭐 5%가 전체 기관의 5%가 이제 포트폴리오 1%로 줄였을 때 전체 기관의 10%가 됐을 때 이렇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유입 금액 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그 만약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이번에 그 불과 2022년에만 해도 그 FTX 사태로 거의 막 70%, 80%까지 빠지잖아요. 네네. 그 전에도 그랬고. 네네. 그런 일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크게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죠.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도 우리 2022년도 하락이 2018년도 하락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줄어들었어요. 당연한 이유는 이제 그만큼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미래에도 시가총액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당연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의 차이도 좀 있겠네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있어요. 이게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업 주식을 기업의 가치,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하고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좀 이제 저항도 일어나잖아요. 뭐 공매도도 치고 그래서 이제 큰 변동성 좀 줄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어떤 수익과 매출을 내서 그런 밸류에이션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자산은 여전히 아니고 약간 화폐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위든 아래든 뭐 어느 정도의 변동폭은 미래에도 계속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변동폭이 없을 때쯤이면
이미 투자 자산으로 늦었겠네요. 그러니까 막 금도 음, 그 ETF 통과된 다음에 뭐 폭락하더라도 3, 40% 음, 뭐 그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도 그렇게 줄어들 수 있는지. 비트코인이 뭐 승인되더라도 아직 저야 아마 우리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시지만 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신뢰를 안 하니까요. 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금과 어. 15년의 역사를 가진 비트코인의 어. 신뢰도를 이제 그렇군요. 차이가 있으니까 어. 공동성이 좀 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도 네. 이 비트코인 그래도 가격이 6천까지 거의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싸서 못 사고 네. 알트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직도 비트에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있죠. 음. 있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번 상승장의 불장이라고 하죠. 초입 단계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채널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저의 기준은 네. 전고점 아래. 음. 전고점이 한국 가격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전고점 아래에서는 아. 좀 부담 없이 계속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이제 뭐 가격대가 뭐 5천 후반대 6천까지 왔지만 이제 5천 미만일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뭐 타겟 가격 1억으로 해서 또 더 부담 없이 들어와도 되는 가격이었고요. 지금은 그건 좀 넘어서긴 했지만 전고점 아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통 가격의 흐름들을 좀 기준으로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해도 네. 이전 고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아. 자산의 좀 특징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도 인지를 하겠죠.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고점 아래는 이제 나중에 상승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계속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좀 보유하고 안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이크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물린 거거든요. 그죠? 되게 많이 물리신 것 같던데요. 네. 그 점 찍은 거 막 보니까 물리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정말 2022년도 3년도에 욕 엄청 얻어먹으면서 이제 버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버티지 않으려면 전고점 아래에서 진입한 좋고 지금 그 구간이니까 비트코인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알트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 비싸서 못 사는 맞아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알트코인이 늘 뭐 90%, 95% 빠지더라도 또 알트코인 많이 올라가면 또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서 알트코인을 이거 되게 심플한 데이터인데요. 네. 또 못 보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예전에 과거 스냅샷을 몇 개 찍어왔어요. 오. 그 불장일 때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네. 그때 이제 탑10에 있는 이제 이 코인들입니다. 네. 이건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가 되게 불장이었어요. 연말이. 그때 있던 자산 중에서 여기 4위 이후부터는 네. 일단 자산 존재가 없어요. 지금 알트코인들은. 저 때도 월드코인이 있어요. 저 월드. 이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XRP 정도는 현재 살아남아 있고 4위 코인부터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코인이 됐고요. 조금 더 이제 요 너무 전이니까 근래로 오면 2017년도 12월 달이거든요. 왜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때 비트코인이 이제 14,000불이었는데 현재 42,000불이잖아요. 좀 떨어졌어도 이제 200% 정도 수익률이 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XRP. 리플. 그렇게 XRP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장기 시계열이잖아요. 2017년도, 2024년 이 오르기는 건 75% 빠진 자산. 우리가 바닥에서부터는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우하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탑 10이에요. 탑 10. 그러니까 제가 100위권 밖에 이상 잡코인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탑 10 정도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투자를 했던 자산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그때 가격 대비해서 90% 빠졌고요. 카르다노 25% 빠졌고 라이트코인 70% 빠졌고요. 밑에 뭐 아이오타부터 넴, 대시, 스텔라는 거의 90% 다 빠졌습니다. 알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최 근래 21년도 네. 21년도 12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가격이 높을 때였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때 대비해서도 한 15% 정도 빠진 가격이긴 하고요. 나머지 이더리움만 36%, 비트코인, 바이낸스 한 42% 빠졌고, 여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63% 빠졌고요. 여기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졌고, 여기 폴카닷 되게 인기 많았죠. 76% 하락을 했죠. 이게 한 7, 80% 빠지면 회복이 되게 힘들어요. 90% 빠져서 원금 회복하려면은 몇백 올라야 거의 되지? 2배 올라야 되잖아요. 90% 하락을 한 게 2배 이상이구나. 네, 80만. 100배 올라야 될걸요? 그렇구나. 맞네요. 10배구나. 한 30% 99% 빠지면 100% 올라야 돼요. 네. 와. 이게 뭐 60, 70%가 되게 하지만 그게 다시 원금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배수가 올라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유혹은 이게 크립토 불장일 때마다 되게 강하게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알트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돼. 다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시장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하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언을 드리자면 길게 보유하시면 안 된다. 우리 과거의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알트코인은. 네, 요거를 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좀 위주로 전혀 없는 분들은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비트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하게. 그게 좋은 게요.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이제 첫 투자하는 자산, 투자를 하면 그 자산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모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투자 공부 안 하신 분들 있긴 한데 내 돈을 넣으면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자산이 기왕이면 좀 엘리트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된 자산이고 혹자는 정말 이상적인 구조를 가졌다 할 정도로 이제 살아남았으니까요. 네.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눈도 높아지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필터링이 되는데 너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막 고수익을 내는 알트코인만 하다 보면 뭐 진짜 이름 예쁜 코인만 투자하다가 뭐 손해 보고 이제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이제 증오하면서 시장을 떠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소액으로 하시는 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맞는 방법이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비트코인 좋아하시고 적립식 투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세이빙이라는 맞아요. 서비스도 운영 중이시고 그러면은 그 모으는 거를 주로 하시는데 팔지는 않으시나요? 개인적 투자? 네. 아니요. 팔아요. 팔 때도 있으세요? 네. 돈 필요하면 팔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냥 사실은 무식하게 계속 모으는 방법도 사실 나쁘진 않고요.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모으고 효과적으로 모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고 적정한 시기에 팔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이런 약간 전 단기적인 지표는 잘 안 보게 돼요. 단기적 지표도 되게 많잖아요. 뭐 뉴스에 제가 출연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면 단기적인 지표 찾아가서 이게 뭐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지표 거의 잘 안 보고 약간 중기적으로 한 뭐 3개월, 6개월 단위에서 또 1년 단위에서 올해 1년이 과연 상승장일 것이냐 하락장일 것이냐 지금이 바닥이냐 좀 과열됐냐 이 정도의 어떤 뷰를 가지고 이제 좀 투자하는 습관들 좀 배워 있긴 합니다. 그 비트세이빙에 들어가면은 여러 그 기본은 이제 적립식이지만 그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런 것도 있나요? 맞아요. 그게 제가 하던 방식을 또 이제 결국 상품으로 좀 결국 바꿔놓은 거기는 한데요. 그 비트세이빙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이제 서비스고 그 다루는 자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에요. 두 개만 다뤄요? 두 개만 딱 다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알트코인들을 많이 추가하면 유저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약간 제가 이제 양심에 그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알트코인 보셨잖아요. 알트코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걸 알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을 이게 유저 늘리게 3% 추가하면 안 되겠다. 결국
이용자들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2개 자산을 하고 있고요. 적립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장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 그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보면 그냥 이제 정액 분할 투자라고 그러죠. 네. 보통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네. 같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로 구매하는 방법. 그 방법 되게 좋고요. 요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잘 아시잖아요. 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중기적으로 네. 뭐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한 3개월 6개월 단위에서 시장이 과열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되게 좋은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대표님한테 적립식 구매를 하라고 하면 네. 개인들 보통 이렇게 해요. 매일 예를 들어서 매일 한 5만 원씩 구매를 하는데 갑자기 ETF 앞에 두고 가격이 막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은 막 5만 원씩 사는 게 이제 꺼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비싼 것 같고 맞아요. 막 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좀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면 막 5만 원 하다가 좀 더 사야 될 것 같고 물타기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심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딱 계량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성과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제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중치를 이제 최적화해서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최대 2배 그리고 이제 제일 적게는 0.5배. 그게 뭐냐면 2022년도 11월 달은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보니까 바닥이었다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 적립식 구매도 본인이 10만 원을 이렇게 세팅했으면 계속 20만 원을 사줘요. 가중치가.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야. 그리고 지금은 0.7배 정도 사줘요. 약간 과열됐다고 보는 거예요. 보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10만 원 선택하면 한 7만 원씩만 자동으로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쌀 때 적게 사고 그리고 쌀 때 많이 사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정액으로 쭉 사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적립식을 베이스로 한 방법이에요. 그게 되게 전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상품으로 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러 리서치 보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70%의 유저들이 다 손실을 본대요. 그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심리로는 체감적으로는 한 90% 이상 다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적립식 투자를 이게 저희는 적립식 투자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적립식 투자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이용하면 진짜 그 사람들도 70% 손실을 볼까? 70% 유저들이 그러네요. 이거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적립식 투자 이 서비스 제공을 한 게 진짜 하락을 하는 업계에서 시작을 한 거죠. 2022년도 1월부터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진짜 크립토 하락기 그해 80% 하락되는 시기에 유저들이 들어와서 적립식 구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적립식 구매가 이제 옳다. 이걸 하면 시간만 하면 된다. 그런 이제 어떤 뭐 UX UI나 또는 교육을 받으면서 꾸준히 하셨고요. 지금 해보면 저희는 80% 이상의 유저들이 다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크립토 겨울에 일어났던 결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저는 뭐 진짜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일부를 뭐 레버리지를 하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파생을 하든 하더라도 정말 지켜야 되는 금액, 네. 장기적으로 잃으면 안 되는 금액들은 뭐 초보자들은 전체 금액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적립식 투자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게 옳은 방법이에요. 결국 이기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서비스 비싼가요? 저희가 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매주 단위 적립식 구매는 그냥 무료예요. 그냥 이용해 보시라고. 이제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만 연결해 두면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 자동으로 구매를 해줘요. 매주는 무료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막 구매 가중치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저희의 막 에너지와 뭐 나름의 기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아 정도, 그래요? 예, 별로 안 4,500원 비싸네요. 정도의 구독료를 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돈을 못 벌고 있다고 그러셔서 너무 네. 비싸서 사람들이 안 쓰나. 아 너무 싸서 그렇고 돈 다른 걸로 또 많이 벌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해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게 사실 더 의미가 있고요.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하는 거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세팅만 그렇게 해놓으면?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 살 건지 이더리움 살 건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섞어서 살 건지 이렇게 선택하고 하루에 얼마 살 건지 10,000원 살 건지 10만 원 살 건지 선택하고 근데 우리 뭐 그 은행 계좌도 뭐 목적성 이름 정해놓잖아요. 이제 저금통 이름 정도 본인 정해놓으면 그거만 딱 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구매를 해줍니다. 야 그렇구나. 재밌네요, 되게. 그래서 저금통 이름을 보면 자녀들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녀들. 그래서 이제 거기 인터뷰랑 물어보면 정식 구매는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자녀 줄 생각으로 모으신다는 분도 좀 있고요. 아니 그 제가 이제 그걸 서비스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 아까 그 조금 비싼 과열 구간이라고 하면 조금 사고 세팅한 금액보다 그 다음에 좀 싸다고 하면 많이 사고 네네. 그것만 봐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아 그쵸. 네, 네.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이제 테스트로 하는 저금통인데요. 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고객의 계좌를 다 보는 건 아닌 건가요? 저금통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만약 업비트 계좌를 연결시켜 놓으면 네. 업비트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코인을 갖고 있는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굳이 제공해 줄 필요가 없어서 본인이 적립식 구매한 금액만. 아우 되게 좋네요, 그것도. 네, 이렇게 이제 저금통을 네.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런 저금통 만드는 거는 클릭하고 이제 거래소 연결 일단 미리 요거가 좀 불편한데요. 맨 처음에 거래소 연결을 한번 해놔야 돼요. 이용하는 거래소. 네, 하고 코인 정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거냐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잠깐만요. 금액을 이렇게 뭐 10,000원, 50,000원 정할 수 있죠. 10만 원. 매일 아닌가? 주기는? 네. 주기 따로 있구나. 주기는 여기 있어요. 주기는 클릭하면 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건 무료예요. 그냥 요건 무료 제공하고 있고요. 매일 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네. 매일. 그리고 야. 특별 주기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어차피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은데 그 기왕이면 좀 싸게 모으고 싶다. 네. 평단가 낮춰서. 그렇죠. 그런 물타기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음. 물타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제 하락 신호가 왔을 때만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니즈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매일 그냥 저금한 것보다 한 34% 정도 개선된 수익률을 좀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유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오리지널이 좋아하면 이제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좋다. 저금통 이름은 이제 웅달 대표님 뭐 건물 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누르면 저금통이 이렇게 그냥 딱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저금통은 스마트 저금통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저금통 유료 중에 아까 맞아요. 요거 이제 금액을 이제 작게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샘플 닫기에 수익률이 잘 나 있네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띄엄띄엄 놓치기도 했었는데요. 뭐 10,000원씩 걸어놓은 것 같고요. 금액을. 네. 야. 이거 날짜가 적혀 있어요. 앞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과열과 기회가 있고 기회 구간이면은 제가 금액을 세팅해 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세팅해 놓은 금액에 2배를 사주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은 0.76배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 지표하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이 완전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 이제 과열이 돼서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하기 때문에 네가 하루에 10,000원을 구매하겠다고 세팅을 해놔도 나는 7,600원 정도만 구매해 줄 거야. 요 개념입니다. 바닥일 때는 이제 네가 10,000원 구매하겠다고 세팅했지만 지금 나는 20,000원을 구매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바닥이니까. 네. 그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중립이네요. 사실 중립 이렇게. 요런 상품 제공하고 효과가 특별 주기 있고 이제 그런 저금통 3개 이용할 수 있고. 와. 심플합니다. 끝. 그렇군요. 서비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매주 사고 이런 것도 되게 귀찮기도 한데 이거를
5,000원? 그 커피 한 잔 네. 값에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와, 괜찮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네. 뭐 좀 싼가? 싸죠. 싼데요. 네. 네. 많이 이용하면 좋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비트를 쓴다고 하면 네. 업비트가 K뱅크랑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K뱅크에 돈을 넣어서 그걸 다시 업비트에다 돈을 넣은 상태에서 네. 얘랑 이제 API로 연결을 해가지고 요 금액만큼만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이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네. 안전하죠. 스타트업 돈 넣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자기 자산, 거래소 계정 넣어놓고 저희 구매만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래소 계정에서는 이게 다 합쳐서 금액이 보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저금통이 나눠서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아, 이거 희한한 저금통 제가 테스트한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금통이 분리해서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가끔씩 이게 안 좋은 소식 나오면요, 저 그냥 하나씩 만들어봐요. 악재. 그때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 악재가 딱 나오면 이때 재미라는 게 이제 SEC가 바이낸스 기소할 때 저금통 이름이에요.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럼 보통 하락하거든요. 하락할 때 정식 구매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올라오면 다시 수익을 너무 하거든요. 좋다, 이거, 이렇게 하고 기간은 요거는 이제 266일이고 요거는 이제 일시 정지해 놓은 것들인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업비트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네. 막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 안타깝게 업비트는 제가 지원 안 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다른 거래소들 빗썸, 코인왕, 빗썸 이런 데는 어차피 빗썸은 거긴 또 거래 수수료도 없잖아요. 수수료 없어.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네네. 뭐 시장 엄청 뭐 거래액을 뭐 업비트를 이겼다고 어느 날은 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맞아요. 뭐 업비트 분이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거래 좀 여러 거래소들 한 곳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여러 거래소들이 조금 점유율을 나눠 갖는 우리나라 거래소 환경이면 되게 좋겠다. 어제 인터뷰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신들이 너무 시장점을 많이 가져가서 오히려 안 좋은. 보셨군요. 이게 무엇이든 한 곳이 독점이 되면요. 누가 안 좋아지냐면 고객이 안 좋아.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경쟁과 적당한 점유율과 너무 한쪽이 쏠리지 않도록 그런 게 건강한 생태계 만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수익률이 다 좋으시네요.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 저희 저 서비스 자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뭐 20년 루나도 터졌고 뭐 FTX 터졌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네. 대부분의 시장 플레이어들은 진짜 막 눈물을 머금고 힘들어 하셨어요. 다 파산하고. 근데 적립 투자를 하신 유저들, 커뮤니티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예를 30% 빠졌으면은 이제 늘 구매하는 금액이었으니까 30%만큼의 수량을 더 사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적립식 구매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방금 이유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아요. 구매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 샀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크게 이제 감정의 기복 없이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금통은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네, 3개. 야,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렇구나.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23년도에 다른 자산을 압도했는데 올해도 이제 아까 1억 넘을 거라고 보셨고. 네네. 그러면은 좀 먼 미래로 봤을 때 뭐 5년 후, 뭐 2030년 뭐 이렇게 해서 예측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언니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사실 솔직히 되게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거를 뭐 되게 그런 우리가 정량적인 계산이나 통해서 나온 게 또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또 아닌 데이터들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비트코인 개당 10억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억셉을 하고요. 이게 그래요?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기초 자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기초 자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초 자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있으면 기초 자산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수익을 내는 거다 하면 그거의 성과가 안 오르면 이 자산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뭐 주식처럼.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5억이 되나 10억이 되나 15억이 되나 20억이 되나 큰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사람의 믿음만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 공급 면에서의 픽스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공급 사이드에 때문에 좋아요. 다른 것보다. 뭐 수요 사이드도 이제 ETF나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증가하긴 할 텐데 공급 사이드가 이제 한정된 수량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네.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네. 이 공급량을 늘리는 행동을 하게끔 설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저희도 저희 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서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이 궁극의 가치 저장의 수단이지만 부동산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민간업자들이 어떻게든 인허가를 내가지고 부동산을 더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송도인데 공급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집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네. 뭐 위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 ETF가 이제 승인됐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의 채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산은 이제 어떤 공급 면에 있어서 완벽한 한정된 수량에 대한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금이나 부동산마저도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되게 명확한 이제 프로그램이 딱 돼 있잖아요. 사토시가 다시 나타나도 공급 수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또 그 4월에 네, 반감기 있으면 공급은 또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반감기 때 팔아야 되나? 맞아. 사야 되나? 반감기 오른 다음에 그 사이클 끝나면 네. 팔아야 되나? 네. 그것도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네. 다 준비가 돼 있으시군요. 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가격을 일부러 돌려볼 기회는 많이 없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다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과거 데이터가 참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감기가 총 3번이 있었잖아요. 네. 2012년, 2016년, 2020년. 이때 11월, 그다음에 2016년도는 7월, 2020년도는 5월이 반감기이던 날짜였거든요. 네. 이때 가격이 12달러, 648불, 8,800불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와. 보면 첫 번째 반감기일 때는 워낙 초기였고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성장률은 올라서 상승률이 8,400%. 네. 반감기 있고 나서 1년 뒤. 네. 2016년도는 반감기 있고 나서 1년 뒤가 2017년도 7월 달이거든요. 이때 거의 300%가 올랐어요. 근데 사실 2017년도는 12월이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갔으면 이제 200%가 아니라 거의 뭐 1000% 넘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와. 거의 몇 개월 상관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2020년도. 20년도 하고 21년도 5월 달에 이제 56,000불 갔으니까 543% 올랐어요. 1년 뒤에. 네. 자,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었다고 이제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거는 우리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좋은 액션은 아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간은 잠깐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그래요? 반등을 많이 그래서 1년 뒤에 저가격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반감기는 좀 그렇게 조금 데이터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싶으네요. 두 번째 반감기가 네. 만약에 1000%라고 하면요. 이 두 번째 반감기 2017년도. 네, 그걸 조금 더 길게 봐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줄어들긴 하네요. 이번에도 반감기요? 네, 상승률이? 네, 상승률이. 아까 똑같은 것 같은데 하락률이 시가총액 증가로 좀 줄어드는 것처럼 사실 상승률도 줄어들죠. 이게 로그함수를 따르니까요. 그래서 줄어들긴 하는데 금액의 레벨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 반감기 1년 뒤까지 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 반감기 사이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때는 파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 할까요? 이게요. 네. 정답은 없는데요. 네. 이런 비유가 좀 좋긴 하더라고요. 아, 강남 부동산이 너무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까? 뭐 이런 마인드가 하나 첫 번째 있고요. 그렇죠. 돈 필요하면은 뭐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린다든지
왜냐하면 그 야. 부동산 가치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클 셀러 회장님 같은 분, 네, 맞아요. 그분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비트코인 담보로 돈 빌려서 다시 뭐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를 진짜 장기 우상한다고 믿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뭐 돈이 필요해서는 팔아서 또 하겠지만 이거를 뭐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사고 팔고는 되게 안 하고 계속 보유하는 형태라서 반감기 1년 뒤에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사실 아닌 거죠. 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개념하고는 똑같이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그 적립식 투자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했을 때 가장 베스트한 성과가 나올까? 적립식이요? 네. 아, 고민. 그 주식에서 보면은 막 길게는 어. 뭐 한 20년인가 하면 절대 손해 안 본다고 그러고 네. 뭐 10년, 뭐 3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적립 투자가 어떤 자산이든 두 사이클 정도로 돌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효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두 사이클. 자산마다 사이클의 기한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4년 주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4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사실 비트코인도 두 번의 사이클을 거치도록 적립식 구매를 하면 정말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긴 한데 8년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이클 안에서 최적의 수익을 내는 기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보통 뭐 3년 정도를 보는데 그 3년 또 어느 타이밍에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뭐 고점에 시작하냐, 바닥에 시작하냐 네. 다르고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하나 있겠네요. 적립 투자는 특히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18개월, 20개월 네. 요 기간만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하면 본인이 어느 시기에 투자를 했든, 그러니까 뭐 상투를 했든 왼쪽 어깨든 오른쪽 어깨든 어느 구간에 투자를 했든 20개월 정도만 적립 투자를 꾸준히 하면 다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 전환을 하는 자산이기도 해요. 두 자리 수익률. 네. 그만큼 성장하는 자산이라서 그런 거군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립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떤 자산을 선택할 거냐인 거거든요. 결국 성장하는 자산을 선택해야 된다. 다른 기준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산의 선택이네요. 그렇군요. 그 교수님 아까 사이클을 4년 정도 잡아서 두 번이라고 하면 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4년으로 할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반감기 시작 날짜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작을? 네, 기준점이 사이클의 기준 4년 주기라고 할 때 시작 포인트 이런 게 있나요? 시작 포인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한 번씩 다 그렇죠. 존재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굳이 한번 상기를 해보면 2017년도가 굉장히 상승장이었고 2018년도, 2019년도가 하락장이었고 2020년도 갔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락과 횡보가 한 3년, 상승이 1년 이 패턴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4년이 보통 많이 돼요. 2년 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약간 비슷할걸요. 과거 2014년도도 비슷해요. 그러네. 상승 1년 바짝 하고요. 3년은 이제 주구장창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번에는 이더리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더리움도 비트세이빙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있잖아요. 5월에 이제 이더리움 통과될 거다. ETF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근데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더리움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됐을 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 같아요. 가격 방어를 잘했던 거, 오히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일날은.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일단 먼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된 뒤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은 승인이 됐으니까 기대감이 좀 빠진 거고요. 기대감 없어진 거고. 아까 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유도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블랙락이 몇 승이지? 570 몇 점 한 번 빼고 다 ETF 승인의 기록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락이 작년 11월에 이제 이더리움 ETF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게 결과가 났는데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다 했던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승인이 되긴 할 건데 결국은 그래요? 비트코인이 11년 걸렸잖아요. ETF 승인될 때까지. 예. 2013년도부터 자산운용사들이 ETF 승인 요청을 계속 하다가 그때부터 했어요? 네. 맨 처음 했던 윙클보스 형제들이 그렇구나. 11년 동안 리젝이 나다가 11년 만에 2024년도에 처음으로 승인이 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해도 비트코인 자체가 다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매출을 막 만들진 않잖아요. 예. 뭐 계단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게 이더리움은 이제 그 POS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검증자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연 평균 한 6에서 7% 정도의 이제 이더리움 보상으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비트코인이 힘들게 뚫어서 약간 비트코인이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 됐는데 이더리움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번에 승인되기 힘들다라는 논리나 주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여러 가지 이번에 뭐 그 성명문에서 이제 겐슬러 의장이 진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명확하게 약간 선을 긋는 스탠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POS라는 형태를 쓰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특정 주체가 자산을 많이 소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탈중앙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더리움은 네트워크를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겨버리니까 탈중앙 해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본 시장에서는 돈이 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더리움을 ETF 하게 되면 운용사들이 돈이 많이 되니까 그렇군요. 어떤 형태로든 계속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5월에 안 되더라도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결국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탈중앙성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가요? 이더리움이요? 네. 어떤 분들은 탈중앙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알트랑 다르다. 근데 또 비트코인에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이 무슨 탈중앙성이냐. 상대적인 거. 네, 상대적인 거니까. 조금 더 탈중앙이 되었냐, 조금 덜 되었냐의 저거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에 갖다 대면 너무 탈중앙이 덜 된 거고 이제 다른 우리 메인넷 프로젝트들에 갖다 대면은 잘 된 거죠. 그 정도면 노드도 많고. 근데 속성 자체는 이제 POS라고 하는 이제 지분 증명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보유 개수가 결국은 이제 검증자로 참여하는 게 되고 그거가 네트워크를 점유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기업이나 주체에 이더리움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막 ETF도 나오고 이더리움이 막 이렇게 커지고 더 쓰이게 되면 그 이제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빅테크, 뭐 막 메타나든지 막 걔네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리브라나 뭐 구글 코인, 애플 코인 막 이런 거 만들어서 경쟁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비트코인하고는 이제 뭐 싸울 그런 게 완전 좀 다르니까 결이. 근데 이더리움하고는 좀 경쟁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은 좀 비슷하기는 하잖아요. 한데 이더리움이 이제 뭐 지금 정도 성장하기 전 단계였으면 이더리움은 대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 빅테크 하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수준의 이더리움 생태가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 빅테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플랫폼을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뭔가 숫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것 같은데 생태계의 크기잖아요.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서 레이어 2로 나오는 수많은 레이어 2 프로젝트도 있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좀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이제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그 우리 그 자산 토큰화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 이제 블랙락 그 회장님께서 레리 핑크께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금 대체 불가의 네. 자산, 가치저장 수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글로벌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자산 토큰화의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 약간 두 개의 내려 다르게 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는 네. 이름으로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진 기업의 뭐 어떤 대체 자산이나 기업의 주식이나 토큰화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전부 다 아우르는 그 자산의 토큰화가 기존에 있던 금융 상품들을 다 토큰화를 통해서 더 많은 거래들을 하겠다. 훨씬 더 이제 그 심리세지긴 하거든요. 토큰을 바뀐 순간. 근데 그거의 메인이 되는 플랫폼을 네. 이더리움으로 많이 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웬만한 빅테크가 나와서 이더리움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쉽긴 해요.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상승하겠네요. 이더리움이 네. 그 이제 그 상승,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하락에서 상승한 폭은 이더리움이 또 시가총액 때문에 작다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아까 저희 사이트에 보면 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냥 정식 구매를 한다고 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이면 25%, 뭐 1년이면 57%, 뭐 5년이면 230%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크거든요. 네. 5년이면 500% 가까이. 이제 얘가 변동폭이 크고 상승할 때는 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좀 압도하긴 했었어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블랙락이 이제 신청 들어가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법원에 승소하면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그 아웃퍼폼 못했거든요. 네.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비트코인 승인되면서부터 다시 좀 바뀌는 분위기고 이제 그 어떤 호재나 좋은 소식이 이더리움 쪽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결국 한 4월 5월까지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와 같은 뭐 자산 토큰화의 어떤 베이스 플랫폼으로서도 보는 경향이 있고 그 RWA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RWA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되는 맞아요. 거죠. 네네. 기초자산 그렇군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저 궁금하네요. 비트 이더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몇 프로가 나오는지. 덜 떨어지고 이더리움보다는 덜 떨어지고 덜 오르고 비트보단 더 올라갔나? 네. 중간 나와요. 중간 나오는 네. 반반. 네. 근데 진짜 이더리움만 모을 때는 네. 5년치 때는 확 올라가는데 그 앞에는 조금 기능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더리움이요? 네. 네, 맞아요. 네. 있어요. 네. 막 솔라나나 네. 뭐 아발란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솔라나는 그리고 스택스 같은 것도 막 작년에 네. 1인가 막 하고요. 솔라나도 막 거의 몇 배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으세요? 어떠세요? 네. 사실 네. 2021년도 하반기 때 네. 그 적립식 투자로 솔라나랑 테라랑 루나랑 클레이튼이랑 을 추가해 달라는 그 고객님들의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루나도 거의 한 10만 원 엄청 많이 올랐었고 클레이튼은 뭐 국내 카카오에 등을 잇고 엄청나게 또 좋았었고 뭐 솔라나 말할 거 없고 다 되게 좋았었잖아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원래 기본 철학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세 개 중에 하나 테스트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솔라나를 이제 정식 투자를 서비스에 추가를 했었어요. 유저들 되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솔라나 하시려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이제 루나가 이제 아웃이 됐고요. 세 개 중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생명이 다 했고요. 이제 솔라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TX 사태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95%인가? 엄청 폭락하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투자 자산으로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잘 알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솔라나는 그렇게 또 빠졌다가 또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의 횡보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으나 네. 우리가 투자 자산을 얘기할 때는 저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 한편으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니까 그 막 거래소에도 보면 네. 진짜 막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들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안 좋게 보기도 하긴 하는데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유혹이 있으셨을 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들 요청도 하는 거고 명분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요청이 있어서 해줬다. 네네. 그러면 그냥 해놓고 사실 거기서 뭐 결국은 그런 일이 터져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쪽의 가치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알트코인 장기적인 가치가 네. 많이 하락한다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적립 투자는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 상품을 권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은 사실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 세이빙도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자산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높은 기준으로 볼 뿐인 거고 현재는 그것에 해당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니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 이기는 투자를 만드는 게 미션이잖아요. 근데 멋있으십니다. 이제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결국 지는 투자를 만드는 거래소 죄송합니다. 네. 그게 업의 본질이니까요. 계속 트레이딩을 하게 하잖아요. 단타를 유도를 하잖아요. 그분 아세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맞죠? 네. 그 유럽의 워렌 네. 버핏이라고 불리는 맞아요. 그분이 한 명언이 있는데 네. 자기는 이제 80년간 증권업에서 이렇게 있어봤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이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고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한두 번은 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었던 방식으로 계속 이제 하잖아요. 투자를. 네.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을 보셔도 계속 부동산 투자하실 거고,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돈 버셔도 계속 비트코인 투자하실 거고, 맞아요. 알트코인으로 돈 벌었으면 계속 알트코인 투자하시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거고, 제가 2017년도에 그 ICO가 그때 엄청 붐이었어요. 토큰 세일, 상장. 예, 이니셜 토큰 오퍼링, 그래서 IPO와 비슷하다 그래서 ICO를 통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2017년도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018년도, 19년도에 수백 개의 ICO에 다시 투자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벌었던 그대로 많이 날리는 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디파이로 벌었던 디파이로 많이 날리고 그런 게 사실 있어서 그것을 본인이 자제할 수 있으면 해도 되나. ICO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바꾼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할 수 있으나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네. 그런 좀 철학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알트코인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이긴 투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멋지십니다. 비트 세이빙. 이거는 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한국은 그 약간 금융감독원하고 네. 그 대통령실하고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뭐 투자 가능 여부를 두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좀 우리나라 또 암호화폐계가 뭔가 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뭐 1300조 시장인가 그걸 좀 놓친다고도 막 표현을 하고 좀 어떤 생각을 좀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중요하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금융 당국들 그리고 주요 국회의원들 참석한 이제 자리 가서 이제 그 자유 토론으로 이제 블록체인 초기 스타트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 감정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승인이 되기는 하겠죠. 이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시간을 좀 더 벌고 승인을 해주냐, 지금 승인을 해주냐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승인을 결국 국내 ETF 상장이 안 되면 이제 미국 ETF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로 자본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국내 ETF 상장을 해야 국내에 자본이 계속 도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간 자본을 약간 거래를 중지를 그렇죠. 하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것도 감독 당국 차원에서 이해는 되긴 해요. 약간 속도 조절. 근데 이게 뭐 정치와도 맞물려 있긴 하니까 총선도 있긴 하니까 어떤 방향성은 좀 나올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ETF 승인도 되고 뭐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TF를 이제 우리가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그 뉴스도 엄청 많네요.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 되게 많았어요. 뭐 D모사, H모사, 뭐 파산해서 피해자 나오고 그 전에 정말 뭐 루나, 맞아요. 뭐 FTX 한국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피해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모든 포커스가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도 새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 이용자 보호법이고 거기는 이제 지능의 측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키울 것인가의 면이 거의 없는 법인데 이게 사실 좀 전환이 되는 시기가 사실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인식도 너무 규제만 하다 보면 글로벌에서 처진다. 아까 뭐 1300 좀 놓친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식이 좀 생겨야 되고 어떤 지능에 대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비즈니스가 뒤처지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요구들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런 인식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최근에 금지를 하면서 못하게 하면서 이제 막 여론들이 나오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1억을 뚫으면요, 네. 난리 날 것 같은데 왜 투자 못하게 했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 자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교수님은 이 네. 업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2017년도에 네.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엮게 좀 들어오게 됐어요. 교육 쪽 하면서. 네. 교육 그때 이제 뭐 블록체인 아카데미니까 뭐 블록체인 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것과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좋았던 게 뭐 네오, 뭐 퀀텀, 뭐 이오스, 뭐 아이오타, 뭐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 주요 기술들을 쓴다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가치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이게 저의 그 어떤 투자에 대한 가정이 틀렸구나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신 거군요. 그때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9%였잖아요. 2017년도에 그렇게 사야 될 이유가 있었던 좋은 프로젝트들이 2018년도가 되니까 살 이유 하나도 없는 이렇게 바뀌고 이게 어떤 디지털 자산의 어떤 면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한 거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뭔가를 이제 다시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보였던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7년도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그냥 원오브댐의 좋은 자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18년 넘어서 19년 때부터는 결국 살아남은 자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때부터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하다가 이제 적립식 투자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과거 모든 시기들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이게 숫자를 이제 또 돌려보는 거랑 또 그냥 듣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 숫자로 보니까 야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야 1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면 두 자리 수준을 무조건 전환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옆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서비스를 좀 자동화를 하기 시작했고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이 진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자동화된 서비스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뭐 법도 지키고 규제도 맞추면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렇게 이제 약간 시장에 들어온 계기와 비트코인을 좀 접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뭐 혹자는 네. 어떤 우리 뭐 오태민 작가님 같은 분은 비트코인을 보면서 막 감동과 이 엄청난 저걸 전율을 느끼셨다고 네, 잠을 하시잖아요. 못 주무셨대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분이 참 부럽고 대단한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까지 못 느꼈지만 그런 걸 저는 하루 아침엔 못 느꼈고 약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과거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13개월이 지금은 한 20개월로 된 거예요? 18개월. 네, 아, 맞아요. 18개월 정도. 네네. 아, 18, 되게 20개월 18개월도 별로 길게 안 느껴져요. 우리 뭐 네. 적금한다 그러면 3년 4년 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미난 데이터도 있어요. 제가 2017년도 데이터부터 좀 그나마 유의미한 데이터가 2017년도부터 가격대 있더라고 보면 이때부터 그냥 매주 정식 구매를 누군가 시작했다고 치고요. 네. 치면 그 평균 이제 그 30% 수익률이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7개월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떤 기간은 한 200일 넘는 경우, 뭐 300일 넘는 경우도 있고 1년 좀 넘는 기간도 있긴 한데 또 어떤 기간은 뭐 2달 만에 도달하기도 하고 3달 만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한 7개월의 기간이면 이제 30% 정도 수익을 내는 또 자산의 또 특징도 있더라고요. 야. 정식 구매가 뭐 오늘 하다 보면 계속 기승전 이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게 나오니까 네.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벌써 또 장시간 동안 너무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진짜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네. 지난번에 어디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6대 3대 1 정도 비율을 합니다. 6은 비트. 네. 3은 3은 이더. 네. 2는 뭘까요? 1은 알트코인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비트 맥시들 중에는 알트코인 투자를 완전 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알트코인은 또 계속 또 투자를 해봐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시장을 돌아가는데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진짜 괜찮은 코인을 또 알게 돼서 뭐 수익도 거둘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한 10% 정도의 범위로 한정해 두는 게 그 투자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리스크도 좀 해치를 하고 네. 그래서 6대 3대 1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끝으로 네. 저희 시청자님들께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그 투자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난 2년 이 크립토 겨울을 지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불장이 되기 약간 전후 시점이긴 한데 이때가 되면 정말 그 포모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럼 옆에 누군가가 뭐 알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일단 나도 뭐 묻지 마라 넣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마음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누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투자에 관해서는 이제 좋은 자산만 선정해 놓는다면 늘 기회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투자 습관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 적립 투자를 한번 안 해보신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그게 저희 서비스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비트 세이빙 해야죠. 네. 우리나라 그 1위 우리나라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만 단독으로 전개하는 서비스 없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첫 댓글 링크로 비트 세이빙 링크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장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